애청자 여러분 혹시 공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우리나라 처녀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갔던 말도 안 되는 제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려 제도를 통해 조선의 권력 핵심에 오른 인물이 있었다면 믿어지십니까? 하물며 세종대왕도 그에게 벌을 주지 못하였고 세조는 그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한학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 중에도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학은 초기 조선에서 한 명의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조선 500년을 통틀어 가장 운빨이 세면서도 그 운을 갈고 닦아 독점적 권력으로 바꿔치기 한 희대의 승부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름하여 한학. 사람들은 그를 보고 누이 덕에 호강한 놈이라 비웃었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누이가 황제의 후궁이 되었다고 다 한학처럼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대륙의 황제와 조선의 왕을 동시에 주무른 사나이의 무시무시한 집념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자, 압록강 푸른 물에 누이의 눈물을 뿌리며 시작된 그 비정한 야망의 대하 소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때는 태종 대왕 시절입니다. 명나라 영락제가 누구냐? 조카 건문제를 몰아내고 황제에 오른 대륙의 사자 아닙니까? 그 사자가 조선의 여자를 내놓으라 으르렁거립니다. 이때 간택된 것이 바로 한학의 큰 누이였지요. 집안은 통곡 소리로 가득했지요. 아이고, 내 딸이 만리타양 가서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이때 젊은 한학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우리 한씨 가문이 대륙의 주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기회다. 실록을 보면 말이죠. 3대 영락제가 죽자 한학의 큰 누이는 황제를 따라 산채로 무덤에 들어가는 순장을 당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갑니다. 어머니! 라고 울부짖었다고 하지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몇 년 뒤 4대 홍희제가 1년 만에 죽고 새로 등극한 5대 황제 선덕제가 또 한학의 막내 누이를 달라는 겁니다. 조선 조정은 발칵 뒤집혔지만 한학은 이 누이를 직접 데리고 북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전설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선덕제가 한학을 보고 자네가 여비 큰 누이의 동생인가? 물으니 한학이 추후에 떨림도 없이 대답합니다. 씨는 황제 폐하에 충직한 종이자 형제와 다름없는 인척이옵니다. 황제가 껄껄 웃으며 그에게 벼슬을 내리니 이것이 바로 조선의 한학이 명나라의 실세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한학이 명나라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귀국하니 조선 땅에서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상황 대접을 받게 됩니다. 성군 세종대왕께서도 이 한학만큼은 참으로 골치 아픈 존재였지요. 실록의 기록을 보면 한학이 명나라 사신들과 어울리며 대궐 안에서 방자하게 행동해도 신하들이 감히 그를 탄핵하지 못합니다. 한두 번 탄핵 상소가 올라오면 세종께서 슬그머니 덮어버려요. 왜냐? 한학이 삐딱하게 마음먹고 북경에 가서 조선 왕이 명나라를 우습게 봅니다. 한마디만 하면 조선 사직이 흔들리기 때문이지요. 세종실록에는 명나라 사신이 한학의 집에서만 자려고 고집을 부려 세종이 곤란해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학은 이 점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도 나를 벌하려거든 내 매제 황제에게 먼저 허락을 받으시오 라는 기색을 온몸으로 풍겼단 말입니다. 조선의 법 위에 명나라 황제의 권위를 얹어놓고 그 사이에서 춤을 춘 사나이. 참으로 대담한 배짱 아닙니까? 세월은 흘러 문종이 가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니 천하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수양대군의 가슴속에 왕위 탈환의 불꽃이 이글거리던 어느 깊은 밤입니다. 장소는 한양 장이동에 위치한 서성부원군 한학의 으리으리한 저택. 당시 한학은 누구냐? 명나라 황제의 인척으로 조선의 왕조차 함부로 못하는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서슬 퍼런 집 앞에 꾀주지한 몰골의 사나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바로 칠삭둥이 한명회였지요. 한명회가 누구입니까? 당시엔 아직 벼슬도 변변치 않은 백수나 다름없었지만 그 가슴 속엔 천하를 뒤집을 지략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한명회는 문지기에게 족보를 들이밀며 당당하게 외칩니다. 청주한씨 손잡벌 명회가 재종 조부님을 뵙고자 왔노라. 한학이 거드름을 피우며 사랑방에 앉아있는데 한명회가 들어와 넙죽 절을 올립니다. 한학이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묻지요. 네가 명회냐? 우리 집안에 너처럼 기괴하게 생긴 녀석이 있다는 말은 들었다만 밤중에 여긴 웬일이냐? 그러자 한명회가 고개를 들며 대답하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할아버님, 소손이 지금 조선의 앞날을 걱정하여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명나라 황제의 처남으로 부귀를 누리시나? 만약 지금 어린 임금 단종 곁에 간신들이 할아버님을 명나라의 끈앞풀로 몰아친다면 그 권세가 영원하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한학의 얼굴색이 변합니다. 이 칠삭둥이가 보통 놈이 아니구나. 직감한 것이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겠지요. 한명회가 눈을 번뜩이며 말합니다. 대감, 지금 사직이 위태롭습니다. 어린 임금 곁에 간신들이 득실되니? 강력한 군주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학이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말하는 강력한 군주란 수양대군을 말함인가? 한학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명나라의 인정이 절실했고 한학에게는 조선 왕실의 장인이라는 확실한 쐐기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한학은 자신의 6째 딸을 수양의 맏아들 의경세자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를 뒤바꾼 사돈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수양대군이 피해 잔치를 벌이고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한학은 이제 1등 공신이자 왕의 사돈으로 권력의 정점에 섭니다. 수양이 피로 칠갑을 하고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냐? 바로 한학의 집입니다. 대감, 이제 대업의 절반이 끝났소. 하지만 명나라 황제가 나를 찬탈자로 보고 승인을 안 해주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대감만 믿겠소. 한학이 허허 웃으며 도포자락을 휘날립니다. 대군, 걱정 마십시오. 제 손자 명회가 판을 짰으니 이 하라비는 대륙의 바람을 막아들이지요. 한학은 즉시 명나라 사신들을 영접하는 정권대사가 됩니다. 여기서 야사와 정사를 버무린 기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한학은 사신들에게 뇌물을 뿌리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신들을 자택으로 불러 술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여복의 사신들, 지금 조선의 왕이 바뀐 게 아니야. 간신들이 나라를 망치려 하기에 종친 중 가장 현명한 수양대군이 잠시 정사를 돌보는 것뿐이지. 내가 누군가? 황제 폐하의 인척 아닌가? 내가 보증하는데 수양대군은 명나라의 그 누구보다 충성할 사람이야. 자네들이 북경에 가서 보고를 잘해야 우리 모두가 평안할 것일세. 만약 황제께서 노하신다면 내가 직접 내 매제 황제를 만나 오해를 풀겠네. 그때 자네들 목은 무사할 것 같은가? 사신들이 벌벌 떨 수밖에요. 한학은 단순한 대감이 아니라 황실의 가족이니 말입니다. 실제로 세조실록을 보면 말이죠. 한학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황제를 독대합니다. 이때 한학은 아주 영리한 전술을 씁니다. 수양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수양대군이 아니면 조선은 혼란에 빠져 명나라의 골칫덩이가 될 것이라고 협박성 설득을 합니다. 결국 명나라 황제는 한학의 말이니 믿겠다며 수양대군의 집권을 승인하는 금인을 내려보냅니다. 수양대군, 즉 세조가 정식으로 조선의 왕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지요. 세조가 감격해서 한학에게 나의 사돈이자 형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명회가 조선 땅에서 칼바람을 일으켜 피로 권력을 샀다면 한학은 그 피냄새를 북경의 향료로 지워버린 사나이입니다.
그는 명나라 황실에 보내는 표문 하나하나에 수양대군의 정당성을 심어 넣었습니다. 종사의 위기를 구한 대의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씌운 것이지요. 한억이 없었다면 세조는 찬탈자라는 낙인에 찍혀 명나라의 압박 속에 제풀에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한억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정치는 힘으로 하는 것이나 외교는 백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백은 내 누이들이 흘린 눈물로 세운 것이다. 참으로 지독하고도 영리한 가문의 경영 아닙니까? 한억이 세조 2년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오다 길 위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세조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짐의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갔구나 라고 말이죠. 누이를 팔아 권세를 샀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명나라와의 전쟁을 막고 자신의 외손자를 왕으로 앉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억의 딸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인수대비로 불리는 이 여인은 아버지 한억의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아 어릴 적부터 경서에 밝고 대장부 같은 기계가 있었습니다. 한억은 딸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네 고모들은 만리타양 황궁에서 외롭게 죽어갔으나 너는 이 나라 조선의 법도를 세우는 국모가 되어라. 비록 사위인 의경세자가 일찍 죽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한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나라를 수시로 오가며 세조의 정통성을 황제에게 인정받아오며 자신의 가문이 조선 왕실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고리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집념 덕에 결국 그의 외손자 성종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지요. 인수대비의 결단과 세조비, 정의왕후의 지지로 서열을 깨고 왕이 된 인수대비의 둘째 아들, 성종이 바로 한억의 외손자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 성종이 왕위에 오른 것은 한명회의 딸과 성종이 결혼을 해서 한명회의 입김이 컸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억의 일대기를 보니 어떠십니까? 누이들의 눈물을 밑거름 삼아 권력의 꽃을 피운 냉혈 아닙니까? 아니면 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조선과 가문을 지켜낸 외교의 거물입니까? 한억이 죽었을 때 세조는 사흘간 조회를 패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탱해준 가장 큰 기둥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한억은 죽어서도 딸 인수대비를 통해 조선의 법도를 지배했습니다. 영웅은 난세에 태어나고 지략가는 그 난세를 요리한다. 한억이야말로 조선이라는 좁은 땅덩어리를 넘어 대륙의 기운을 빨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든 진정한 의미의 권력의 화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한억의 딸, 인수대비가 어떻게 조선 왕실을 벌벌 떨게 만들었는지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누이의 눈물을 발판 삼아 명나라 황제의 처남이 된 천하의 승부사 한억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한억이 세조 2년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오는 길 위에서 목숨을 거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억이 남긴 진짜 신의 한 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막내딸, 훗날 조선의 안방을 피로 물들인 인수대비 한씨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단맛은 한명회가 봤을지 몰라도 그 권력의 설계도를 쥐고 흔든 건 이 여인이었습니다. 족보상으로 보면 한명회가 재종 숙모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모셔야 했던 집안 어른이자 서슬퍼런 시어머니 정의왕후조차 무섭다며 혀를 내둘렀던 인물. 오늘은 아버지가 남긴 대륙의 뒷배를 칼날 같은 권력으로 바꾼 여장부 인수대비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들여다봅니다. 한억은 이 막내딸을 결코 예쁘다며 오냐오냐 키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교경전과 대륙의 정세를 가르치며 여장부의 기계를 심어줬지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여사서를 통달해 어른들을 놀라게 할 만큼 영특했습니다. 한억의 막내딸과 수양의 장남 의경세자가 혼인합니다. 세자빈으로서 탄탄대로가 열린 줄 알았죠.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남편 의경세자가 왕위에 오르기도 전 20살 꽃다운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실록에는 병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야사에서는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원혼이 나타나 침을 뱉어 죽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졸지의 과부가 되어 세 아들 월산대군, 성종, 막내를 데리고 대궐 밖으로 쫓겨난 한씨. 보통 여자라면 눈물로 밤을 지새웠겠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물려준 청주 한씨의 자존심을 꽉 쥐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내 아들을 반드시 왕으로 만들고 말겠다. 애청자 여러분, 화려한 궁궐을 떠나 민가로 쫓겨난 세자빈의 처지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남편 의경세자를 잃고 세 아들을 품에 안은 채 대궐 문을 나서던 날, 인수대비의 나이 겨우 21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청주한 씨의 영화도 이제 끝이 났구나. 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녀에게 사가에서의 12년은 눈물로 지샌 세월이 아니라 훗날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해 발톱을 가는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가난을 교본으로 삼은 혹독한 자식 교육입니다. 한때 조선의 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녀였지만 사가에선 손수 옷가지까지 챙기는 검소함을 보였습니다. 어린 아들들이 맛난 고기 반찬을 찾거나 화려한 비단옷을 탐내면 그녀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의 녹을 먹는 처지가 아니다. 분수를 모르고 사치를 탐하는 자는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책을 펴고 글을 읽거라. 훗날 성종이 밤새워 공부하는 공부벌레 임금이 된 건 바로 이 시절 어머니가 휘두른 엄격한 회초리 끝에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시아버지 세조와의 기묘한 정치적 거리두기입니다. 며느리가 안쓰러웠던 세조가 수시로 귀한 음식과 비단을 보내며 마음을 썼지요. 하지만 인수대비는 결코 넙죽넙죽 받으며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처신하며 세조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오죽하면 그 불같은 성격의 세조가 며느리를 향해 수비는 가히 여중호거리로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대궐 밖에 있었으나 마음은 한시도 궐 안의 권력 지형도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셋째, 문을 걸어 잠그고 별인 지식의 칼날, 내훈의 탄생입니다. 동네 양반가 부녀자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사치를 즐길 때 인수대비는 독방에 앉아 등잔불 아래서 유교 경전을 탐독했습니다. 이때 정리한 여성교육의 철학이 훗날 조선을 뒤흔든 여성교육서 내훈의 밑바탕이 됩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궐 안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그 무서운 선언은 이미 이 차가운 사가의 골방에서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사에서 전해지는 그녀의 서늘한 기록입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그녀를 비웃거나 무시했던 자들의 이름을 그녀는 단 한 명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12년 뒤 아들 성종이 보위에 오르고 그녀가 다시 대궐의 주인이 되어 돌아가던 날, 그녀는 사가 시절 자신을 외면했던 이들에게 청주한씨 가문의 서슬퍼런 위엄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12년의 세월이야말로 인수대비를 조선 역사상 가장 무서운 대비로 만든 권력의 숙성기간이었던 셈입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권을 손에 쥔 세조의 아들은 모두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단종의 어머니가 꿈에서 이들에게 침을 뱉어 세조는 침이 묻은 자리에 종기가 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고 큰아들은 세조보다 먼저 죽고 작은아들 예종마저 20살에 죽은 것은 현덕왕후의 원혼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속삭였지요. 세월이 흘러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으나 그 역시 재위 1년 2개월 만에 승하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세조는 큰아들을 한학의 딸에게, 작은아들은 한명회의 딸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한학은 세종에 이어 세조와 사돈을 맺고 2대에 걸쳐 왕가의 사돈이 되지요. 그리고 성종은 한명회의 넷째 딸과 결혼을 합니다. 한명회도 한학처럼 작은아버지 예종과 조카 성종 2대에 걸쳐 왕의 장인이 되지요. 한명회가 칠촌 숙모뻘인 인수대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인수대비가 한명회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작은 아들을 왕으로 만든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권력의 거미줄이 궐 안팎을 촘촘히 에워싸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조선 역사상 가장 숨막히는 운명의 밤이 시작됩니다. 당시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 2위는 인수대비의 큰아들 월산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대궐의 결정은 상식을 뒤엎습니다. 서열 3위인 인수대비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 성종이 왕으로 지명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여기엔 인수대비의 치밀한 정치적 딜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촌 조카뻘인 한명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명회의 넷째 딸과 인수대비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이 결혼을 해서 사돈관계였지요. 13살 성종이 왕위에 오른 것은 인수대비와 한명회가 빚어낸 합작품이었던 것이지요. 결국 명나라 황실의 지지까지 등에 업은 그녀의 기세에 정의왕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살 소년 왕의 탄생, 그것은 한명회의 지략과 인수대비의 배경이 만든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어린 성종을 대신해서 최초의 수렴청정을 했던 인물이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정의왕후는 사실 글눈이 어두웠습니다. 당시 여자들이 대개 그랬듯 한문을 잘 몰랐죠. 그래서 언문으로 교지를 내리고 정사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며느리 인수대비는 어땠을까요?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고 유교경전에 통달한 조선 최고의 인텔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글로 결정을 내리면 며느리는 옆에서 어머님, 법도에 따르면 한문으로 기록된 경전에는 이러이러하게 나와 있사옵니다라며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죠. 야사에 따르면 정의왕후가 하루는 한숨을 쉬며 주변 궁녀들에게 이렇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나는 주상보다 며느리가 더 무섭다. 며느리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야. 권력은 시어머니가 쥐었지만 지식과 명분은 며느리가 쥐고 흔들었던 숨막히는 기싸움의 한 장면입니다. 인수대비가 조선의 여인들을 교육하겠답시고 내훈이라는 책을 펴냈을 때의 일입니다. 책 내용이 어찌나 서슬퍼렇고 엄격한지 자비로운 성품의 정의왕후가 보기엔 영 불편했거든요. 정의왕후는 평소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지라는 주의였는데 인수대비는 법도를 어기면 가차없이 쳐내야 한다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훗날 패비윤씨 문제로 궁궐이 시끄러울 때도 정의왕후는 그래도 원자의 어머니인데 살려두자고 달랬지만 인수대비는 뿌리 깊은 악은 잘라내야 합니다. 라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자비심도 며느리의 그 지독한 원칙론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세조가 죽기 전 정의왕후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수빈 인수대비는 성격이 강인하고 총명하니 장차 가문을 일으킬 것이나 그 성격 때문에 풍파가 일까 걱정된다. 정의왕후는 남편의 이 유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종이 죽었을 때 제한대군 대신 며느리 인수대비의 아들 성종을 왕으로 세우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고요? 나처럼 성격 좋은 사람보다는 저 독하고 똑똑한 며느리가 내 뒤를 이어야 이 불안한 왕실이 바로 서겠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겁니다. 겉으로는 기싸움을 벌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조선 왕실이라는 주식회사를 공동 경영한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셈입니다. 한명회는 셋째 딸을 예종에게 시집을 보내고 넷째 딸은 성종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명회도 죽은 원혼들의 원한 때문이었을까요? 셋째 딸, 장순왕후는 아들 인성대군을 낳았지만 17살에 산후병으로 죽고 어미 잃은 인성대군은 2살에 죽습니다. 넷째 딸 성종의 왕비인 공예왕후는 자식 없이 19살에 죽고 맙니다. 한명회의 넷째 딸 공예왕후가 죽고 나서 왕비로 간택된 여인이 말 많고 탈 많은 패비윤 씨입니다. 아버지 한화기 대륙의 바람을 이용해 가문을 세웠다면 딸 인수대비는 유교의 법도를 칼날 삼아 궁궐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강하면 부러지는 법입니다. 그 지나친 엄격함이 결국 조선 왕실 최대의 비극, 연산군이라는 괴물을 키워내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사약을 내린 며느리의 아들이 훗날 왕이 되어 돌아와 할머니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울부짖을 때 그 서슬퍼런 여장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다음 시간,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복수극 인수대비와 연산군의 피해 전쟁편에서 그 충격적인 결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 명나라 황제의 처남이라는 무시무시한 백을 등에 업고 조선 땅을 호령했던 대단한 양반, 한화가 아니었습니까? 딸을 세조의 며느리 인수대비로 들이며 조선 최고의 가문을 일궈냈던 그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사가 참 얄궂어요.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던가요? 한학이 다져놓은 그 단단한 가문의 반석 위에서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수대비라는 호랑이, 시어머니와 패비 윤씨라는 불꽃 같은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괴물이 되어버린 연산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비극의 속살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여러분, 인수대비가 보통 분입니까? 꽃다운 21살 나이에 남편 의경세자를 잃고 독수공방 청산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그 서슬퍼런 궁궐에서 오직 내 자식들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그야말로 조선의 철의 여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했으면 부녀자들의 도덕 교과서라는 내훈까지 직접 써가며 여자는 자고로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법도에 밝아야 한다며 기를 죽였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수대비에게 여인의 삶이란 곧 인내요, 희생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엄격한 안방에 누가 며느리로 들어옵니까? 원래 중전이었던 한 명의 딸 공예왕후가 일찍 세상을 뜨자 후궁 중에서도 유독 미색이 빼어났던 윤씨가 그 자리를 꿰차고 앉습니다. 이 윤씨라는 여인, 가문은 비록 몰락해서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다지만 그 미모 하나만큼은 성종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종 임금이 공부도 잘했지만 밤이 되면 또 얼마나 풍류를 즐겼습니까? 낮에는 성군, 밤에는 한량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후궁들 처소를 제집 드나들듯 하니 젊은 중전 윤씨의 소갈머리가 남아났겠느냐고요. 독수공방의 서름을 법도로 승화시킨 시어머니 인수대비 눈에는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안달복달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가당치 않았겠습니까? 윤씨가 질투 섞인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인수대비는 위로 대신 얼음장 같은 불호령을 내리칩니다. 왕의 여자가 어디 감히 지엄한 법도를 어기고 투기를 한단 말이냐. 너의 그 천박한 질투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구나.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를 품은 며느리 윤씨. 그리고 그 불을 찬물로 꺼버리려 했던 냉혈한 원칙주의자 인수대비. 이 두 여인은 애초에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이었고 마주보고 달려오는 두 대의 폭주 기관차와 같았던 셈입니다. 이 팽팽한 기싸움의 끝이 결국 조선을 피바람으로 몰고 갈 줄이야. 당시에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질투라는 놈은 원래 한번 불이 붙으면 앞뒤를 안 가리는 법이지요. 성종 임금이 다른 후궁의 처소에서 달콤한 밀어를 나누고 있을 때 중전 윤씨는 독수공방하며 방바닥을 손톱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해서는 안 될 일에 손을 댑니다. 비취주머니 속에 독약을 숨겨두고 방 안엔 방수를 써서 임금의 마음을 돌리려다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사달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중전의 처소를 찾은 성종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분에 못 이긴 윤씨가 휘두른 손에 그만 성종의 얼굴, 지엄한 용안의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고만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수대비. 그야말로 노발대발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오냐? 네가 이제는 갈 때까지 갔구나. 감히 나라의 근간인 지존의 몸에 상처를 내다니. 이것은 영모나 다름없다. 인수대비의 서슬퍼런 압박에 결국 1479년 윤씨는 왕비의 관을 벗고 궁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뒤 성종은 결국 그녀에게 사약을 내리고 맙니다. 사약을 앞에 둔 윤씨,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억울함과 원망에 피눈물을 흘리며 입고 있던 하얀 적삼에 왈칵 피를 토해냅니다. 그리고는 곁을 지키던 친정어머니에게 유언을 남기죠. 어머니, 이 적삼을 잘 보관하셨다가 훗날 내 아들이 왕이 되거든 보여주소서. 나를 억울하게 죽인 자들을 결코 잊지 말라고 전해주소서. 하얀 적삼이 핏빛으로 물드는 그 순간 훗날 조선을 피바람으로 몰고 갈 저주의 씨앗이 뿌려진 셈입니다. 그때 아들 융, 즉 훗날의 연산군은 고작 7살 배기 어린아이였습니다. 성종은 왕명으로 향후 100년 동안 패비운 씨의 일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고 소녀는 어머니가 그저 병으로 죽은 줄로만 알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죽고 연산군이 왕좌에 오르자 어둠 속에 숨어 기회를 노리던 간신 임사홍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임사홍이 누구입니까? 사람의 욕망과 상처를 귀신같이 파고드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가 깊이 감춰두었던 보따리를 풀어 연산군 앞에 내밀었습니다. 전하, 보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전하의 어머님이 피를 토하며 남기신 적삼이옵니다. 전하의 어머니는 병사가 아니라 사약을 받고 원통하게 가셨나이다. 그 붉은 핏자국을 본 순간 연산군의 눈동자가 뒤집혔습니다. 억눌려 있던 슬픔은 순식간에 살기로 변했고 궁궐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광기의 괴물이 마침내 그 거대한 입을 벌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조선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피의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핏자국을 본 연산군, 그의 눈에는 이제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를 가로막던 예법이니 효도니 하는 것들은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했지요. 연산군은 먼저 어머니를 모함했던 후궁들, 엄귀인과 정귀인을 대궐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칼을 휘둘러 그들을 처단하고도 분이 안 풀려 그 시신을 갈갈이 찢어 들판에 내던지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는 참아할 수 없는 짓이었으나 이미 그는 광기에 잡아먹힌 괴물이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괴물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향한 곳은 바로 자신의 할머니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인수대비의 처소였습니다. 당시 인수대비는 병석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자라는 놈이 피 묻은 칼을 든 채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겁니다. 연산군은 할머니의 침전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바마마는 어진 분이셨는데 어찌하여 할머니가 옆에서 부추겨 제 어머니에게 사약을 먹였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그토록 모질게 대하셨습니까? 병든 노구의 인수대비는 이 폐륜적인 상황에 몸을 떨었습니다. 명나라 황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조선의 기틀을 바로잡으려 했던 그 대단한 역걸도 제 손자의 광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일설에는 연산군이 분을 못 이겨 할머니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니
그 현장이 얼마나 아비규환이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결국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철의 여인 인수대비는 손자의 모진 행패에 큰 충격을 받고 며칠 뒤 쓸쓸히 숨을 거둡니다. 명나라 황제의 사돈이자 조선의 권력을 한 손에 쥐었던 한화기,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공들여 쌓아 올린 가문의 질서와 영광이 제 집안 사람의 손에 의해 무참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갑자사화로 눈에 가시 갔던 훈구판이 살인판이 하는 신하들을 싹 쓸어버린 연산군. 이제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브레이크 고장난 전차처럼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그 곁에는 임사홍, 임숭재 부자 같은 간신들이 찰떡같이 붙어서 부채질을 해대니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 땅에는 전무후무한 시스템적인 방탕이 시작됩니다. 이름도 거창한 채용사라는 관리들을 전국 8도에 보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꽃다운 처녀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왕의 놀이개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기생들을 가리켜 흥청이라 불렀는데 왕이 이들과 어울려 나랏돈을 물쓰듯 하며 놀아나니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나왔겠습니까? 흥청대다가 망청한다. 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성인들의 가르침을 논하던 성균관은 술판이 벌어지는 유흥장으로 변했고 대궐은 날마다 질펀한 잔치상에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충원을 올리는 내시의 목을 직접 베어버릴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왕이 곧 법이요, 왕의 쾌락이 곧 국책이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광기에도 끝이 있는 법입니다. 연산군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 즉 인륜의 선을 넘고 맙니다. 당시 왕실에는 박씨 부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사연이 참 기구해요. 원래 남편인 월산대군은 성종보다 3살이나 위인 형이었지만 한명회의 위세에 밀려 왕위를 동생에게 양보해야 했던 비운의 인물 아닙니까? 그 월산대군의 아내이자 연산군에게는 인자한 큰어머니였던 박씨 부인은 성품이 고결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산군이라는 괴물이 감히 제 큰어머니를 범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씨 부인이 연산군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대궐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까지 퍼졌고 견디다 못한 박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렸습니다. 왕이 짐승처럼 침범했기에 저 고결한 분이 수치를 못 이겨 스스로 가신 게다 질투하던 며느리를 죽였던 인수대비가 이 꼴을 봤다면 무덤 속에서 통곡을 했을 일 아닙니까? 방탕함이 극에 달해 끝내 천륜까지 져버린 이 폐륜 사건은 그나마 숨죽이고 있던 신하들의 가슴에 마지막 불씨를 당기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저건 왕이 아니라 짐승이다. 박씨 부인 사건이 터지고 불과 두어 달 뒤인 1506년 9월 천둥소리와 함께 중종반정의 깃발이 오릅니다. 한화기 세운 가문의 영광도 인수대비가 꿈꿨던 엄격한 질서도 연산군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영영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권력에 취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흥청망청했던 한 남자의 끝. 참으로 허망하고도 무서운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참으로 허망하지 않습니까? 한화기 다진 천하의 명문가가 결국은 그 핏줄의 손에 의해 피바람으로 막을 내리다니 말입니다. 권력은 짧고 원하는 길다는 옛말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연산군의 폭주는 결국 중종반정이라는 또 다른 피바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세상신화 이야기 한학과 인수대비 그리고 연산군으로 이어지는 이 장대한 대하 드라마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